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3페이지 여러분 203페이지 정책학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 행정학개론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중요한 부분이 제1편 행정학 총설이었죠. 그게 이제 바탕이 됐다면 2편부터는 나오는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편이 바로 정책학이죠. 정책학. 그러면 여러분 정책학이라는 게 별게 없어. 1편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연장시켜 봅시다. 정책. 정책은 많이 있죠. 요즘 뭐 문제되는 국방정책, 그렇죠? 국방정책도 있고, 외교정책도 있고, 교통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정책, 외교정책, 교통정책. 이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민간인이 아니라 누구다? 공무원들이 한단 말이야. 국회 또는 행정부가 하겠죠. 물론 입법부도 하지만 주로 행정부나 국회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정책학 자체가 바로 정치학하고 맥락이 유사하죠. 정치학. 그리고 정치학이기 때문에 1편에 배웠던 행정이 두 가지 있었죠. 사행정이 아니라 공행정. 그렇죠? 공행정하고 유사한 분야가 2편 바로 정책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편 정책학. 그래서 정책학은 2013년, 정확히 말하면 2015년 제3회 시험에서는 딱 세 문항이 출제됐죠. 세 문항이 출제됐는데 아주 상식적인 문제가 나왔죠. 정책결정 모형에서 쓰레기통 모형이 출제됐고, 그 다음에 공공선택 모형이 출제됐죠. 공공선택 모형은 우리 1편에서 배웠던 신제도주의 또는 NPM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결정 시 상향식 정책결정. 이 세 파트에서 출제가 됐다. 그렇다면 2016년, 그렇죠? 2016년 사회 시험에서는 이 세 파트는 안 나오는 거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야. 할 필요가 없다. 아셨죠? 그래서 이 2편에서 나오는 분야는 제가 대충 알고 있다 이거야. 그 분야를 제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203페이지 정책학이 뭐냐? 1절 정책의 일반이라고 그러죠. 선행학습 추론 능력. 공행정과 정책학의 상관성을 파악하자. 공행정과 정책학의 공통점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거야. 정책 결정할 때 1차적 기준이 바로 공공성, 공익이죠. 두 번째, 정책학은 가치 판단을 중시하는 신행정학에서 부활한 배경을 살펴보자. 정책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야.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가치 판단은 주로 일선 관료의 목이 아니라 최고 관리자의 목이 될 말이야. 정책 자체가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세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정책학자면 정책학의 아버지가 해롤드 D. 라스웰 그러죠. 외울 필요는 없고요. 라스웰 같은 학자. 자, 정리합니다. 일반적 개념. 정책이 뭐냐? 교통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한번 생각하세요. 정책이 무엇일까? 첫째, 그렇죠.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린 결정이나 방침으로서 법률적 타당성을 가진다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법률적 타당성을 가진다. 두 번째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죠. 셋째,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눠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 우리 생각합니다. 공해 방지 정책을 집행하면 기업체들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때문에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책 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정책 대안. 예를 들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 A라는 대안은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자. B라는 대안은 개인 택시를 늘리자. C라는 대안은 지하철을 늘리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실제 정책 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정책학의 등장 배경. 왜 정책학이 나타났는가?
첫째, 헤럴드 디 라수엘의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에서 출발했죠. 2번, 60년대 미국 사회 혼란, 월남전과 흑인폭동, 존슨 정부의 이대한 사회 건설, 이대한 사회정책 추진 나타났다. 3번만 발표해서 이제 3번만 발표하고 행태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실성과 실천을 주창하는 후기 행태주의 등장으로 부활했다. 3번만 발표. 자, 지금부터 제가 찍어줍니다. 나오는 것만. 우리 이렇게 정리해보죠. 1940년대 사이먼이 연구한 행정행태론. 행태론, 우리 정리됐죠? 행정, 우리 일회 시험 문제.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이 있단 말이죠. 잘 한번 더듬어 봐요. 이 뽀그림을 염두에 두면서 자, 이제 그만 해놓고 가치와 사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행태론은 인간을 연구할 때 가치는 배제하고 사실만 연구했죠. 정치행정 매듭론이다, 이원론이다. 새 정치행정 매듭론, 이원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이 행태론이 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쫙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재미를 보는 중간에 1951년에 라수엘하고 런너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했더니 잘 보세요. 사이먼이 그런 거야. 자기 이론이 지금 한참 재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듣보자 라수엘하고 런너가 나와서 내가 정책의 아버지다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사이먼이 라수엘한테 전화합니다. 라수엘, 정책학은 가치 문제를 다루는데 가치 문제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냐. 고로 너는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 했더니 라수엘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사그라진 거야. 바로 사그라졌다 이거야. 그런데 60년대 후반부터 흑인폭동이 일어납니다. 또 월남전이 폐망되고 이런 문제들을 기존의 행태론이 해결할 처방성이나 적실성을 제시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70년대 들어서 행정행태론이 사그라들고 부활한 학문이 바로 행태론 이후다에서 후기 행태주의 일명 뭐가 되는 거죠? 신행정학. 그래서 신행정학은 이제 행정이 가치 문제까지 다뤄된다 해서 정치행정 새 매듭론이다, 이론론. 첫 번째 시험 문제 이겁니다. 정책학이 발달한 배경은 행태주의를 개성했다면 틀려. 행태주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정책학이다. 3번만 별표. 딱 하나. 페이는 대표학자에서 라수엘이라는 학자 나오죠. 첫째, 1951년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정책학의 아버지다. 3번, 사회 변동을 기조로 미래 탐색을 위한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좀 공공 부분, 민간 부분 모두 존재한다. 정책은 민간 부분에 존재하고 정부 부분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죠. 누가? 라수엘이. 들어와, 문 닫아. 누구다? 들어와. 들어오는 누구냐? 첫째, 정책은 미래지향적인 행동 지침을 의미하며 공익달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익지향성과 미래지향성 및 범학문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학이 말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보다 미래지향성. 또 그래. 정책 자체가 과거지향성이 아니라 보다 미래지향성. 그 다음에 5번 정도 밑줄, 최정무형, 그렇죠? 최정무형을 연구했으며 정책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학자 하면 들어오다. 그 다음에 우측 가서 정책학의 특성, 기능, 구성요소. 그래서 특성 한번 봅니다. 간단히. 정책학의 특성. 정책의 특성은요, 공행정의 특성과 똑같아. 그냥 같은 거야. 첫째 보세요. 정치성, 공공성, 목적지향성, 미래지향성, 규범성, 합리성, 실천성, 가치성, 가치의 권위적 배분성, 복잡성, 인본주의성. 이게 바로 정책의 특성이다. 그 다음에 정책의 그 구성요소 봅니다. 정책의 3대 구성요소는 첫째, 정책 목표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뭐다? 수단. 세 번째,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냐?
정책 대상 집단. 그 다음에 주요 용어 정리에서 큰 2번 정책 학습 policy learning. 정책 학습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죠. 정책 학습이 뭐냐? 1번 정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뭐냐? 정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을 말한다. 두 번째는 학습이 왜 필요하냐? 필요성으로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에 대처하며 조직의 재설계 및 정책 발전을 위해서다. 셋째는 내생적 학습이 있고 반대는 뭐죠? 외생적 정책 학습이 있다. 페이지 넘겨서 넷째, 이제 장애인도 있죠. 장애인은 첫째, 정책 과정 자체가 복잡성. 또 현실 진단이 곤란하죠. 또 조직의 방어 루틴화가 되어 있다. 넷째는 불충분한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정책 학습하는데 장애인으로 대두된다.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100% 나온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3번 그냥 기무가설 몇 줄 긋습니다. 기무가설 몇 줄 긋고 207페이지 5번 오류의 종류에서 1종 오류, 2종 오류 반대 표시하고 3번에다 별표 3종 오류만 별표하세요. 그래서 저는 3종 오류가 올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3종 오류 실수. 기무가설이 뭐냐? 기무가설 되돌아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해서 제로, 0 그래, 제로. 변화가 없다 해서 0가설 그러죠? 0가설. 그럼 대립가설 반대가, 기무가설 반대가 바로 대립가설 그러거든요. 대립가설이다 이거야. 대립가설. 자, 그러면 기무가설이 뭐냐면 한마디로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처음부터 버릴 것으로 생각하는 가설이야. 처음부터 버릴 것이다. 버릴 것으로 간주하는 가설을 갖다 기무가설. 우리말로 틀린 가설이야. 옳은 가설이 아니라 틀린 가설을 갖다가 기무가설.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시키면 옳은 가설이 되겠죠. 옳은 가설을 뭐라 말한다? 대립가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거야.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 틀렸지? 이 틀린 가설이 바로 기무가설이야. 그럼 이제 이걸 기각시키면 1 플러스 1은 2이다. 옳은 가설을 뭐라 말한다? 대립가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 담배, 니코틴 있잖아. 담배를 많이 피워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없다. 틀렸지? 무슨 가설? 기무가설. 그러면 이걸 기각시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옳은 가설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대립가설이다. 간단히 정리해보죠. 기무가설 개념에서 2번만 밑줄 무효화하고자 하는 가설, 즉 0가설로서 통계학에서 처음부터 버릴 것을 예상하는 가설. 처음부터 버릴 것을 예상하는 가설이다. 그다음 2번 가설의 종류에서 그냥 2번만 적었습니다. 대립가설. 대립가설은 기무가설과 달리 실제 검정 대상이 안 되며 단순히 기무가설이 기각될 때 대체되는 가설이다. 3번 신뢰. 예를 들면 거 나왔죠. 1번 기무가설. 섬유질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지 않는다. 틀린 가설이죠. 근데 이걸 기각시키면 대립가설이 돼. 섬유질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오류의 종류. 공무원들이 문제를 인지하다 보면 실수를 한 거야. 실수의 종류 몇 가지 있다? 3가지. 저는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1종 오류를 갖다가 알파 에러 그럽니다. 반대로 2종 오류를 뭐라고? 베타 에러 그러죠. 그럼 알파 에러가 뭐냐? 밑줄 가설이 참이야.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오류. 기각시킨다. 바꿔 말하면 정책 효과가 없어. 정책 효과가 없는데도 있다고 판단하여 잘못된 대안을 선택한단 말이야. 잘 봐. X라는 대안은 정책 효과가 없는데도 있다고 판단하여 잘못된 대안을 채택한다. 1종 오류. 반대로 2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거짓이야. 거짓인데 채택한 오류. 이건 정책 효과가 있는데도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시키는 거야. 옳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지고 있는 3종 오류가 나온다고 보면 돼. 메타 에러. 메타를 갖다 우리가 뭐 초, 여러분 한자로 보면 초라는 의미도 있죠. 울트라, 초라는 말도 있고 한 번 더 한다 해서 다시 제라는 의미 두 가지 있죠. 메타라는 의미가 3종 오류가 시험에 나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하나만 적어봐요. 3종 오류다 여러분. 자다 봉창 두드리네. 자다 봉창 두드리네를 갖다 3종 오류 그럽니다. 자다 봉창 두드리네. 딱 한 단어만 여러분 잡으면 되는데 봅시다. 우리가 정책이 이루어지는 단계, 정책 결정 단계가 있어요. 갤로웨이가 연구한 정책 결정 단계는 첫 단계. 요거만 하면 돼. 첫 단계가 문제를 알아차린다. 문제의 인지야. 문제를 알아차린다. 그야. 문제인지. 두 번째는 이제 목표가 정해지죠. 목표의 설정. 목표가 정해집니다. 세 번째 들어가서는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네 번째는 이 대안을 갖다 탐색해. 대안의 탐색. 탐색이나 분석하겠죠. 다섯 번째는 대안의 선택이야. 대안을 선택한다. 요렇게 이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알아차리다를 인지그래. 그럼 잘 보세요. 문제 자체를 잘못 인지해. 문제 자체를 잘못 인지하면 목표 설정도 잘못되겠지. 그리고 자료 정보도 수집도 잘못되겠죠. 그리고 대안 탐색도 잘못되겠죠. 그리고 그 대안이 선택돼도 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잘못했지. 그게 몇 종 오류다? 3종 오류. 그래서 3종 오류는 대안의 선택 단계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첫 단계에 어디서 나타난다? 문제인지.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 이런 속담 있잖아. 뭐 자다 봉창 두드리네 이런 게 있어. 자다 봉창 두드리네. 자, 여러분 이게 침대라고 생각해보자. 이 침대에서 갑순이하고 을순이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갑순이는 낮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낮에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비몽사몽이야.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고 있어. 잠을 자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갑순이는 발톱무좀에 걸렸단 말이야. 발톱무좀에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가렵겠지. 그럼 다시 정리해보죠. 갑순이는 발톱무좀에 걸렸다. 그런데 갑순이는 현재 비몽사몽간이다. 비몽사몽간이기 때문에 갑순이는 자기 다리가 가려운데도 불구하고 을순이 다리를 빡빡빡 긁고 있다. 고로 여전히 갑순이 다리 가려움증은 해결되지 못한다. 몇 종 오류다? 3종 오류다. 그래서 갑순이가 처음부터 문제를 제대로 인지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거지. 요것만 나온다 이거죠. 3종 오류. 기억, 정책 문제에 대해 그릇된 진단을 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것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실수.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묶어서 별표. 문제를 잘못 인식하여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말한다. 고로 리을 별표. 주로 정책 문제를 잘못 인식하여 나타난 오류로서 대안 선택도 잘못된 오류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대안 선택 단계보다는 주로 어디서 나타난다? 문제인지다. 이것만 나온다. 별표. 그 다음에 비읍. 이제 틀린 문제의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틀린 문제의 답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시옷. 제3종 오류는 가치 중립적인 판단은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죠. 지읒. 제3종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뒤에서 배웁니다. 경계 분석, 복수 관점 분석 등이 사용된다. 딜레마 이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우리가 딜레마 그러죠.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진퇴양난을 갖다 딜레마 그러죠. 딜레마의 개념. 양립 불가능한 두 대안 간의 선택 상황에서 한 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가져올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갑돌이가 중국집 가기 전까지는 나는 짬뽕을 먹겠다 했는데 막상 중국집에 가서 봤더니 비가 내리는 거야. 이때는
짜장보다는 뭐다? 짬뽕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짜장도 선택하지 못하고 짬뽕도 선택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딜레마 그러죠. 딜레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딜레마 상황의 구성 요소는 첫째, 불가피한 선택적 상황일 때 딜레마가 나오죠. 니은 가치 충돌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 짜장이 맛있을까? 짬뽕이 맛있을까? 가치 충돌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 디귿 두 개의 대안이 존재하며 결과 가치가 똑같아. 균등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리고 리을 제한된 시간 내에 결정하는 상황을 들 수 있죠. 4번 딜레마의 특성. 딜레마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첫째, 정책 결정을 해야 하지만 상충되는 충돌되는 정책 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디귿 정책 대안들 가운데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할 때 딜레마죠. 그리고 미음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 조직의 관할이 중첩됐을 때 딜레마. 그렇다면 이제 다섯 번째 딜레마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째, 기억. 정책 결정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디귿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이죠. 미음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인해 문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이제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대응 행동. 첫째는 정책 결정의 회피와 지연시켜. 내 임기 동안 하지 않겠다. 두 번째 정책 문제를 재규정할 수 있고 상황을 왜곡시켜. 상황의 호도. 그 다음에 리을 상충되는 정책 대안을 동시에 선택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정책 문제 윌리엄던. 이거 이제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정책 문제 특성이 우리 1회 시험에 나왔죠. 정책 문제란 것은 똑같아요. 상호존성, 주관성, 인공성, 역사성, 공공성, 동태성, 창조성, 인과성, 시간성이다. 그 다음에 이 정책학에서 학자를 묻는다면 요게 나오지 않겠냐. 정책과 가치에서 앤더슨에다 한번 발표해봐요. 앤더슨은 정책의 가치가 몇 가지 있다? 5가지. 저는 이렇게 암기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건 시험에 많이 나와서 5급 시험하고 서울시 7급에서 몇 번 출제했죠. 앤더슨은 정책 가치 5가지. 저는 이렇게 암기했죠. 엔조이, 우리말로 엔조이 즐기자, 엔조이 정개정 이렇게 제가 외웠어요. 앤더슨은 조직의 가치, 이념적 가치, 정치적 가치, 개인적 가치, 정책적 가치 암기를 해주세요. 반드시 정치적 가치, 조직의 가치, 개인의 가치, 정책 가치, 이념적 가치. 그래서 앤더슨 하면 엔조이 정개정 암기해주세요. 암기.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목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잖아요. 개인 목표. 조직에 가면 조직 목표. 정책도 뭐가 있다? 목표가 있단 말이야. 목표 없는 삶이란 부처 같은 삶이죠. 정책 목표의 기능이란 무엇인가? 2번이 나올 만한 문제. 정책 목표의 변동성이란 무엇인가? 자, 페이지 넘겨서. 그럼 목표가 뭐냐? 이거 생각합시다. 첫째,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목표다. 두 번째는 시대와 상황과 관련성이 깊으며 가치 판단성을 가지더라. 조직 목표 또는 행정 목표라기도 한다. 그 다음 목표가 하는 기능이 있어. 목표가 하는 기능은 많죠. 첫째, 행정의 존립에 대한 정당성 제공 기능 해준다. 셋째는 정책 집행에 대한 지침 기준을 제시하죠. 다섯 번째는 조정의 촉진 기능. 단 7번만 별표합니다. 정책 의제, 민주성 평가 기준은 부적합하다. 민주성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정책 의제, 민주성 평가 기준은 부적합하다. 그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우측 가서 211페이지 4번이 나올 만한 문제다. 별표. 목표는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목표에 보다 변동. 이게 나올 만한 문제죠. 여기서 나오지 않더라도 3편 조직론 관료제의 역기능에도 반드시 나오게 됐다 이거야. 첫째, 왜 목표는 변합니까? 1번 목표에 보다 전환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전환을 다른 말로 도치, 대치, 전이, 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 들었죠.
손님이 주인처럼 행사하는 거야. 주객이보다 전도돼 있다 이거야. 바꿔 말하면 수단이 목표로 왜곡되는 거야. 수단이 목표로 왜곡된다. 목표 바뀌었잖아. 목표보다 전환.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뽀그림을 놓고 한번 봅시다. 짠! 뽀그리가 이게 가치면 사실이겠죠. 목표면 수단이 되겠고 1차 목표면 2차 목표 되죠. 그럼 봅시다. 공무원. 공무원의 1차적인 목표는 국민에 대한 뭐다? 봉사, 서비스다 이거야. 국민에 대한 서비스. 또 공무원은 2차적 목표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9 to 6 규칙, 절차, 법. 법대로 법에 의해서 국민의 봉사를 해준다. 그래서 1차 목표, 2차 목표죠. 그럼 잘 보세요. 공무원은 국민한테 봉사하는 게 1차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규칙, 절차, 법을 엄수함으로써 2차 목표가 마지막 1차 목표를 왜곡시켰다. 목표보다 전환더라죠. 중요했습니다. 목표 전환 개념. 조직 목표가 왜곡되는 현상으로서 지금부터 몇 줄? 2차적인 수단적 목표가 1차적인 목표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는 행정조직이 본래의 정통적인 목표를 망각하고 다른 수단적인 목표를 택하는 것이다. 발생 요인, 미첼스라는 학자는 과두제의 철칙, 소수를 갖다 우리가 과두제 그래. 아이런 오브 올리카시. 소수가 지배한다. 철칙 변화가 없다 이거야. 과두제 철칙. A. 조직의 최고관리자나 소수의 간부는 일단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조직의 본래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권력 지위를 유지 강화시키기에 목표를 전환한다. B. 예를 들면 정당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 지도자로 당선되면 원래 목표인 정당의 목표는 무시해버리고 소수 간부인 자신들의 이익만 중시한다 이거야. 그것이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예 없이 나타나는 거다. 철칙. 니은에다 별표. 머튼과 굴드너는 동조과잉 그럽니다. 동조과잉을 다른 말로 과잉동조 이렇게 말합니다. 오버 컴포넌트. 꼭 별표. 이거야. 지나치게 규칙 절차 엄수를 강조하는 데 연연다. 지나치게 규칙 절차 엄수를 강조한다. 그리고 B. 원래 목표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 대신에 규칙이나 절차만을 강조하므로 목표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C. 정책 법규의 준수는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법규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행정 편의주의 또는 동조과잉 현상이 초래되더라. 그 다음 디귿. 셀즈닉은 이제 부처 이기주의보다 할거주의 때문에 할거주의. 관료들이 자기가 소속된 부서만을 중시하고 다른 부서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아 조정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것도 목표의 전환이죠. 그 다음에 2번이야. 목표의 승계. 승계를 다른 말로 계승그럽니다. 석세션. 목표의 승계는 두 가지 이유죠. 자, 조직이 원래 목표를 달성했어. 그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정한다. 승계죠. 두 번째, 조직이 원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거야. 그럼 그 조직은 해산돼야 된다. 해산되지 않게 해서 새로운 목표를 정한다. 이 두 가지가 목표의 승계 또는 계승. 다시 한번 조직이 원래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할 때, 조직이 원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목표를 정한다. 승계. 1. 조직이 본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자 나타나. 예를 들면 결핵치료가 원래 목표였어. 결핵치료가 완치됐어. 그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좀치료라는 새로운 목표를 정한 거죠. 두 번째는 조직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현상이야. 원래 목표는 석유를 탐사하는 거야. 석유가 안 나와. 가스 탐사로. 이제 데이비드 실이라는 학자가 연구했고요. 이제 대표적인 예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회복지 사업의 그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입니다. 자기가 소아마비다 보니까 소아마비 환자를 퇴치하기 위해서 소아마비 재단을 만들었어. 근데 누군가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을 했더니 소아마비 환자가 다 없어진 거야. 목표를 달성했지. 그 새로운 목표를 정했다 이거야. 뭘로? 사회복지 재단으로. 그래서 이제 목표의 다원은 첫째, 조직 원래 목표의 질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추가시키는 거야. 추가.
그리고 두 번째, 목표의 수가 증가된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에서 신앙생활에다가 사회봉사활동을 첨가시켰다. 다원화는 원래 목표가 있어. 원래 목표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기 때문에 목표의 수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는 거야. 목표의 다원화. 목표의 확대. 확대는 이제 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현상으로 목표의 양적인 변동을 한다. 2번,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당해년도 수출 목표는 300억 달러였으나 애기찜보다 유가 하락이나 경기 호황으로 인하여 수출 목표를 4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려잡았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2016년 수출 목표가 300억 달러야. 300억 달러였는데 유가가 하락하고 반도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300억 달러에서 한 600억 달러로 늘려잡는 거야. 늘려잡았다면 뭐가 된다? 확대. 범위가 늘어나면 확대. 범위를 줄이면 뭐가 된다? 축소.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의 비중이 달라진다. 비중 변동. 목표 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현상. 예를 들면 20년대 과학적 관리법이 능률성을 중시했다면 60년대 발전행정에는 효과성을 중시했다. 목표 바뀌었죠. 목표의 비중 변동. 결론. 목표의 변동은 시험의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목표의 전환. 그래서 머튼과 구두뇌보다 동조과잉. 개념 정리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보다 승계. 그다음에 정책의 유형에서는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나왔죠. 리플리와 프랭클린 연구한 경쟁적 주쟁적 한번 시험에 나왔다. 정리죠. 정책 유형과 관련된 학자들 구분하자. 두 번째, 정책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셋째, 정책 유형과 사례 제시 유효할 것. 참고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매년 출제되는 게 바로 이 정책 유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학자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학자. 아몬드와 파월. 가장 연구 많이 한 학자가 로이거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학자는 다른 학자는 다 무시하고. 그래서 아몬드와 파월은 제가 암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24절기 중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게 바로 추분이야. 추분. 이렇게 암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상규라는 애 있겠죠. 그래서 상규야 오늘이 추분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상규야 오늘이 추분이다. 상규야 오늘이 추분이다. 상징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분배정책 암기하세요. 로이라는 학자는 유별난 게 하나 있어. 분배정책 반대가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하나 규제정책. 거기서 특이한 게 동그라미입니다. 뭐다? 구성정책. 구성정책을 연구한 학자는 딱 한 명 누구밖에 없다? 로이. 또 정책 유형을 가장 많이 연구한 학자가 누구다? 로이. 그래서 여러분 아몬드, 파월, 로이만 정리하세요. 나머지 보지 말고. 두 번째는 페이지 넘겨서 로이의 분류 볼 필요 없고 3. 실질적 기능별 분류 보지 말고 4번이 나올 만한 문제. 4번에다 별표입니다. 정책의 유형에서 1. 추출정책. 이걸 말합니다. 정부가 국민들한테 뜯어가는 것들. 세금 내세요. 군대 오세요. 민방훈련 오세요. 뭐다? 추출정책. 1번. 국내적, 국외적 환경으로부터 물적, 인적 자원을 추출, 동원해내는 것.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 임대 아파트 만들 때가 토지 내놔. 토지 수용, 병역, 조세 징수. 분배하고 재분배 나오죠.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정부가 모든 국민한테 골고루 혜택을 다 준다 이거야. 분배 정책.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들어준다. 뭐 공원을 만들어준다. 이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익자가 되는 거야. 기분 좋다 이거야. 반대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이전시켜 줍니다. 뭐다? 재무의 정책. 예를 들면 누진세 같은 것들. 그렇죠? 국민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겠지. 자, 정리하죠. 분배 정책. 서로 이익 본다 해서 난 제로섬 게임 그럽니다. 다 똑같이 이익 본다. 1. 개인, 집단, 기업, 지역사회 등 인구의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이득의 분배에 관한 정책.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차도 찍었습니다.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 영어로 SOC 그럽니다.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사회 간접 시설.
그 다음에 3번 18세기 말 미국 토지 정책에서 유래했죠. 국유지를 거의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불화시켜줬다. 국유지 불화 정책. 영어로 뭐 타운식 그럽니다. 국유지 불화 정책. 그리고 4. 정책 의지가 용이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혜택 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싫어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네, 분배 정책 사례 제시 나왔죠. 저점 뭐 타운십 제도. 타운십 제도가 바로 국유지 불화 제도를 말하죠. 두 번째 포크배럴. 구유통 정책 뭐 돼지고기 통 이렇게 말하죠. 포크배럴. 예를 들면 갑돌이라는 노원구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 옵니다. 그럼 지역 주민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그 지역은 혜택을 본 거죠. 갖다 우리가 포크배럴 그러죠. 포크 돼지, 배럴, 돼지고기를 담아놓은 통 포크배럴 그러죠. 이것도 하나의 분배 정책이죠. 그 다음에 로그로링 우리가 투표 담합. 이 세 가지가 전형적인 분배 정책이다. 재분배 정책은 소득, 재화 그리고 권리 등을 분배함에 있어서 많이 가진 자들로부터 보다 많이 추출해서 적게 가진 자들이나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의 사업. 이는 분배의 평등을 위해 소득 가치 재화를 이전시킨다. 뭐가 있을까? 그렇죠. 2번 포인트네. 반드시 영세민이 들어가요. 영세민에게 아파트 대출금 저리융자, 빈민층을 위한 식품 구입권 제도, 빈민층에 대한 교육 치료 사업,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유세. 하나 뭐가 있지? 누진세. 누진세. 꼭 좀 정리합니다. 누진세. 그리고 3. 정책 대상 집단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며 정책 집행이 곤란해. 그리고 5. 분배 정책에 비해 정책 의제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상징 정책. 태극기를 개양해라. 월드컵을 유치한다. 전부 다 상징 정책이죠. 국민에 대한 상징적인 호소에 의존하는 정책으로서 국경일을 지정하자. 외국지사 동상을 건립하자. 광화문 사거리에 건국 6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고 광화문을 복원합시다. 상징 정책. 구성 정책. 1. 1972년 로이가 연구한 유형으로서 구성 정책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뭐가 있을까? 2번만 별표해 주세요. 정부기관을 신설하거나 폐지했다. 선거구를 조정했다. 공무원의 연금 정책, 공직자 보수와 퇴직연금에 관한 정책, 예를 들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국정업무처를 폐지했다. 무슨 정책? 구성정책. 6번이야. 규제정책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규제도 1번, 2번 반대 직접 규제가 있고 반대는 뭐죠? 간접 규제. 3번, 4번 앞에서 배웠던 거 경제적 규제 반대는 뭐다? 사회적 규제. 5번, 6번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경쟁적 규제정책하고 뭐가 있다? 보호적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은 하이브리드 혼합정책 그럽니다. 혜택을 주는 대신 그걸 이행하지 못할 때는 규제를 가는 거야. 분배정책하고 규제정책이 결합되어 있다. 경쟁적 규제. 이게 우리 행정사 시험 문제인데 기역, 니은 한번 묶어봐요. 기역, 니은.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혜를 준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사한테만 준공노선과 허가해. 아시아나항공은 특혜를 받았지. 혜택, 분배정책. 그런데 니은 공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는 정책이야. 아시아나항공이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불리는 거야. 이때는 뭐다? 규제정책. 그다음에 보호적 규제정책. 사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정책. 정책으로 규제정책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제시해라. 최저임금제, 항공철도요금 조정. 전부 다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뭐 자율적은 불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살라몬의 정책수단별 정책효과. 작년 7급 시험에서 출제했는데 살라몬이 연구한 정책수단별 정책효과에서 저만 정리합니다. 규제수단 직접성의 정도가 높냐 중간이냐 낮냐에 따라서 가장 규제 정도가 낮은 게 뭐냐 이거지. 정책수단 저만 정리하죠. 직접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게 뭐가 있다? 불법행위 책임, 보조금, 정부 지원, 기업, 지급보증, 마우처. 이건 정책수단 중에서 직접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보다 적다. 그것만 좀 정리해 주세요. 4절 관리과학 및 관리기법. 관리과학 및 관리기법은 여기서 정리하게 되면 뒤에 가면 이제 합리모형하고 점중모형이 나옵니다. 합리모형과 점중모형. 그때 또다시 이용하게 된다. 관리과학, 경제학적 기법을 행정의로 도입했다. 두 번째, 그렇죠. 관리과학과 정책결정모형 상관관계 분석한다. 관리과학을 이용해서 정책 결정했다. 그게 바로 합리모형 그래. 뭐다? 합리모형. 이렇게. 그리고 3자, 계량 행정기술을 통한 능률성 확보와 분석하기. 그래서 이 관리과학에서 저는 비용 편익 분석이 나오지 않겠냐. 공무원 시험에서는 매년 나오거든. 비용 편익 분석이 올해 행정사 우리 시험에서 나온다 이거야. 한번 해봅시다. 관리과학. 그럼 관리과학이 뭐냐면 7번부터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우리 신문부 많이 나오죠. 신문부 문자. 예를 들면 정부가 제주 특별자치도에 신공항 제2신공항을 건설하면 비용이 얼마 들고 편익이 얼마 되는가. 그 경제성을 분석하는 거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그런 과학을 뭐라 말한다? 관리과학 그래. 이건 주로 정치 논리가 아니라 보다 경제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봅시다. 예를 들면 또 정부가 목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KTX 해저 터널을 뚫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 들고 편익이 얼마가 나올까? 그걸 알아보는 거야. 경제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과학을 뭐라고? 관리과학. 그 대표적인 기법 중에 뭐가 있다? 비용 편익 분석. 뭐가 있다? 비용 편익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으면 퍼트, CPM, 시뮬레이션, 게임 소리 많이 있지만 딱 하나만 정리합니다. 뭐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 비용 편익 분석. 그거야 그냥. 관리과학, 개념 및 발달 배경. 첫째, 조직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과학적인 원리나 기법을 이용하는 일종의 접근 방법으로 선형계획, 게임이론, OR, 체제 분석이 있죠. 그리고 3, 예를 들면 교통정책이나 저수지 후보지를 선택한다고 가정해보자. 저수지 후보지를 어느 곳에 건설하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3번, 4번 그냥 묶어주세요. 양적 기법은 관리과학이야. 경제학적 기법, 양적 기법은 관리과학. 이게 합리모형이며 반대 질적 기법은 이제 정치학이니까 이건 비관리과학에 속한다. 거기까지 해놓고 그다음 나머지 보지 말고 페이 넘겨서 3번이야. 관리과학의 기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중요한 관리과학의 기법은 질적 기법이 아니라 전부 다 뭐다? 양적 기법이야. 양하고 질이 다시 한번 경제학적 기법을 이용하면 양이야. 정치학적 기법을 이용하면 뭐다? 질이 되는 거야. 경제학적 기법을 뭐라 부른다? 관리과학. 시험 출제형은 두 가지 나올 거야. 가장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과학이 뭐가 있는가? 일단 밑줄 긋습니다. 1번 밑줄 OR, SA, PA 그냥 밑줄만 그었고요. 2번 이게 시험에 나온다 했으니까 비용 편익 분석하고 비용 효과 분석 별표. 그래서 우측 참고에다 별표 비용 편익 분석 여기 나온다. 그다음 펜 넘겨서 224페이지 4번 그냥 밑줄 파레토 기준에서 파레토보다 최저. 5번 밑줄 칼도나 힉세 기준. 6번 퍼트 계획평가 조사기법. 7번 CPM 경로만 관리기법. 8번 퀸시로리 대기론. 9번 모의실험보다 시뮬레이션. 11번 LP 선형계획. 11번 리그레이션 어나리시스 회귀분석. 12번 의사결정 분석. 13번 분산 분석. 14번 계층화 분석법 AHP 계층화 분석법. 15번 들어왔죠? 게임이론 게임보다 쓰로리. 여기까지의 공통점이 전부 다 양적 기법 관리과학이야. 자, 문제 한번 출제합니다. 가장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계량화 기법 즉 양적 기법으로 틀린 것은 1. OR 2. SA 3. 퍼트 4. 시뮬레이션 5. 델파이 기법. 정답 뭐다? 델파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비용 편집 분석이 나올 거다 이거야. 비용 편집 분석. 나머지는 뭐 쉬운 거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럼 비용 편집 분석을 한번 정리합니다.
비용 대비 뭘 본다? 편익을 보는 거야. 이게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다. 220페이지. benefit and cost.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죠. A 후보지에 저수지를 건설해. 저수지를 건설했더니 비용이 10억이 들었어. 비용이 10억이 들어서 한 10년간 건설했더니 10년 동안 비용이 10억이 들어서 10년이 지난 후에 쌀이 수확량이 증가했어. 해서 한 100년 정도 편익을 봤더니 편익이 한 20억이 나온 거야. 그럼 얼마 이쁜 거지? 10억. 이게 바로 비용 대비 뭐다? 편익이 되게. 비용 대비 편익. 그러면 A 후보지에 저수지를 건설한 것은 적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흑자가 되겠죠. 적자. 비용 편익 분석. 1번 공공사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경제적 타당성. 둘째, 계량화 통계가 가능해. 20억 빼기 10억 나왔죠. 그리고 1차적으로 화폐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화폐 가치로 환산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3, 정부가 하는 사업은 장기적이잖아. 그리고 3, 장기적이면서 불확실성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4, 공공사업에서 비용 편익 분석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한 분야도 없다. 딱 있어. 정부가 하는 사업은 꼭 경제적 타당성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정치적 요인도 개입하기 때문에 5번 별표. 제1차적 기준이 뭐다? 수현재 가치. 이게 비용 편익 분석에서 1차적 기준이 바로 뭐다? 수현재 가치. 편익 마이너스 뭐다? 비용. 꼭 별표. 그리고 6.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가 곧 사업 채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 A 후보지가 아무리 경제성이 높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반대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7. 사업 촉진에 있어서 직접적인 요소와 간접적인 요소 모두 평가죠. 단 금전적 비용이 제한다. 그리고 8번 별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 상호 비교 분석에 이용되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 상호 비교 분석에 이용한다. 그리고 9. 개인 간의 효용을 비교하기는 곤란해.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만족을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왜? 주관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10.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로 표시하는 거예요. 미래 100년 동안 얻어질 편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줘야 된다. 11번 비용 편익을 화폐 가치로 평가할 수 없을 때는 비용 효과 분석을 사용한다. 이제 우측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은 뭐냐? 이걸 말이죠. 한번 해보죠. A 후보지에다 저수지를 건설했더니 비용이 10억이 나왔어. 10억이 나왔다. 10년 동안 10억이 들어서 저수지가 완공됐어. 완공되어서 풍년이 들어서 쌀의 수확량이 증가했어. 쌀의 수확량을 계산했더니 앞으로 100년 동안 얼마 나올 것이다? 20억이 나온다. 20억. 이건 양으로 표시했죠. 여기까지는 뭐다? 비용 편익이야. 그런데 잘 봐. 그런데 A 후보지에다 저수지를 건설했더니 예기치 못한 효과가 있어. 첫째 효과는 누가 있죠? 나쁜 효과. 수몰지역이 생기고 환경오염이 생겨. 수몰지역이 생기고 환경오염이 생긴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겠지. 뭐 고용기회를 창출한다. 이런 것들은 화폐 단위로 측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이게 바로 비용 뭘 말한다? 효과는 몇 가지 있다? 2가지. 고용기회를 창출했다.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건 외부 경제효과. 수몰지역이 생긴다. 환경이 파괴했다. 이건 외부 빈경제효과. 이건 화폐 단위로 측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지.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까지는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비용 효과는 화폐 단위로 측정이 쉽다 어렵다 이거야. 효과성, 목표의 달성 정도를 뭐라 말하지? 효과성. 1번하고 3번만 묶어볼까? 목표 달성도 관련된다. 효과성. 그리고 3. 계량화 통계가 곤란해. 아까 일자리를 만들었다. 노동력과 같은 용역이나 물건의 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에다 별표. 이건 이제 똑같은 사업, 동종 간의 사업 비교입니다. 동종 간의 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 비용 효과 분석이다. 여기까지 정리군요. 진짜 시험 문제는 221페이지 참고 이게 나옵니다. 비용 편익 분석. 쉬었다가 정리합니다.